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는다라든지 하여튼 이런 불길한 말을 하면은 재앙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자를 죽을 사자로 1, 2, 3, 4까지도 죽을 사자로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1층, 2층, 3층, 5층 이렇게 표기한 건물도 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게 바로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양극화라는 말을 확산시킨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연초에 연설을 하면서 양극화, 한국이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 양극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왕이 있으면 노예가 있습니다. 거지가 있으면 재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양극화로 기준하느냐, 이게 쟁점이 있지만 통계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통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소득의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라는 게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 분배를 그 평등도를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미국 CI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월드 팩트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9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이 지니 계수로서 랭킹을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가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그럴까요? 평등하다고 해요. 평등하냐? 그런 기계적 평등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어느 나라가 평등한 편이냐 이겁니다. 상대적입니다. 어디까지나. 절대적 평등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월급, 국민 모두가 월급 5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나라 있겠습니까? 공산사회에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산사회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니계수라는 랭킹이 있는데요. 지니계수 랭킹으로 따지니까 가장 평등한 나라는 149개국 중에서 핀란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슬로바키아, 체코,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등등등이었습니다. 전부 유럽 국가입니다. 이 고위층에 랭킹되어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평등한 순위로 24등이었습니다. 즉 149개국 중에서 한국이 소득 평등 랭킹으로 24등으로 아주 우수한 그룹에 속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평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 월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평등한 걸로 나왔어요. 반면에 소득 분배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냐? 지니 계수가 특히 높은 나라를 말하는데 리소토, 남아프리카, 하이티, 잠비아, 콜롬비아, 과테말라,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입니다. 이 민주국가일수록 평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독재국가일수록 가난한 나라일수록 격차가 심합니다. 세계에서 이 양극화가 가장 심한 체제는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굶어 죽고 위로 올라가면 살이 쪄가지고 김정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권력과 돈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체제는 북한이고 한국은 가장 평등한 나라 속에 들어가는데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적 선동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도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서 집권하면은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먼저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정책을 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말이 씨앗이 된다고. 사실은 한국은 양극화가 없는 나라로 봐야죠. 양극화 하더니 드디어 대한민국을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겁니다. 말이 씨가 된 거예요. 통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고소득층은 소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여버림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나 좌파 정권의 정책은 세계 어디서든지 예외 없이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킵니다.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요. 왜냐?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과학에 반하는 정책을 펴니까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게 좌파 정권의 공통점인데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발표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국민소득 통계가 바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을 1, 2, 3, 4 분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20%씩 이렇게 나누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제 마지막 바닥에 있는 20%죠. 20%. 요걸 제1분위라고 그럽니다. 제5분위는 제일 위에 있는, 제5분위는 상위 20%가 되겠죠. 20%.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통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낮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이번 발표한 걸 보면은 현재 131만 7,600원입니다. 전년 대비 놀라지 마십시오. 7%가 줄어버렸어요. 7%. 7%나 줄었습니다. 이 3, 4분기 통계입니다. 7%가 줄었어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의 소득이 1년 동안에 7%가 줄었습니다. 7%. 그리고 그 위에 계층, 제2분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득 순위가 20에서 40% 되는 사람의 소득도 전년 대비 0.5%가 줄었습니다. 0.5%. 그러나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득 3분위, 그러니까 소득 순위에서 40 내지 60%에 걸친 소득을 가진 사람은 2.1%가 늘었고요.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4분위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6.8%가 늘었고요. 그 위에 제일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위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또 8.8%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가장 소득이 많은 층에서는 전년 대비 8.8%나 늘고, 가장 낮은 못 사는 쪽에서는 7%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이 준 것은 왜 그래 됐느냐? 일자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어느 쪽에서 주로 줄거냐? 저소득층이 취업하는 일자리, 주로 자영업자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자리가 줄어드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근로소득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 연동되는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잘 읽으면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 통계를 보면은 뚜렷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갤럽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해서 잘한다 52%, 못한다 40%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잘 사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평가하지 않을 거야. 왜냐?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수준별로 상, 중상, 상층 그리고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직무평가가 63%로 매우 높습니다. 63%나 됩니다. 그리고 중층에서는 51%, 중하층에서는 51%, 하층, 생활이 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45%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문재인 평가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문재인 평가가 낮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상층에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문재인 평가가 높다. 하층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문재인 평가가 낮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업별로도 이렇게 뚜렷한 현상이 있어요. 문재인 국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어디냐 하면 가장 낮은 계층은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타격이 많은 자영업자 40%입니다. 블루칼라도 낮아요. 48%. 가정주부도 낮습니다. 46%. 무직자, 은퇴, 기타 이 비교적 못 사는 사람이 들어가겠죠. 44%로 낮아요. 그 낮은 층이 어디냐? 자영업자, 무직자, 블루칼라, 가정주부, 주로 생활 밀착형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국정평가가 가장 높은 층은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 근무자이고 고소득자입니다. 고소득자가 64%나 됩니다. 64%. 광주 전라도 지역의 문재인 지지율과 막상막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상식을 깨는 거죠. 화이트 칼라 하면은 자본주의의 수혜자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화이트 칼라가 고소득층에 속하니까 자기 소득이 높아가고 있어요.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은 드디어 양극화 하더니 양극화를 실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은 양극화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득 배분에서 평등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계속 양극화 하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드디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정당을 과연 좌파 정당으로 할 수 있느냐? 과연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좌파로 위장한 우파가 아니냐. 왜냐하면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것은 위험하죠. 가난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자가 되고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떨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갈등이 더 심화되고 국민 통합이 잘 안 된다. 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 상황이 양극화를 이야기하더니 드디어 양극화를 부르고 말았다. 말이 시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